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 정희재. 누구나 인생의 한 시절은 싸움닭처럼 격렬하게 세상과 맞서는 시기가 있다. 화살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든 내부를 향하든 상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상처받지 않고서야 약을 찾을 일도 없다. 정지용의 시 향수를 읽다가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속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고시란 대목에서 가슴이 아렸던 적이 있다. 뜨거운 피가 전횡하던 옛 시절이 생각나면서 꽉 찬 회한의 그늘에 들어서듯 마음이 사무쳤다. 함부로 쏜 화살. 젊은 날의 시기를 비유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을까? 그 화살은 타인을 향해서도 발사됐지만 그보다 더 자주 더 깊이 스스로의 가슴에 꽂히는 일이 많았다.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림자마저 미워지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그 시절엔 자다가도 불에 댄 듯 놀라 일어나 냉수를 마시곤 했다. 그때는 불타는 세상에 화염의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야말로 그 불꽃을 키우는 기름의 일부였음을 이제는 안다. 돌이켜보니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다. 애초부터 옳고 그름은 없었다. 그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감정에 따라 혼자만의 법적에서 유죄, 무죄를 따졌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편안해졌다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다만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분에 약하고 어떤 부분에 강한지, 무엇에 가슴 뛰고 무엇에 좌절하는지 조금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해하게 됐을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옳아서 나만 억울한 것 같아서 소화장애를 겪던 시절에 아는 분이 적어준 네 글자가 있다. 지, 불, 책, 우.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이 네 글자에는 덜끓는 감정을 한 단계 아래로 끌어내려 급냉장시키는 탁월한 기운이 담겨있다. 한동안은 이 기운에 의지해 내 안에 불길을 잠재워 갔다. 곧이 세월이 흘렀고 내게도 계자씨만한 지혜의 싹이 돋아났다. 이제는 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어리석은 사람이니 굳이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괴로운 사람,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임을. 지난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종하면서 남긴 말씀을 기억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이 말에 담긴 깊고 고요한 에너지를 음미할 때마다 덜 끓던 마음이 잔잔해진다. 내 안에 평화롭고 따사로운 기운이 꽉 들어찬다. 평생을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교황은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행복하다. 당신도 행복하시라. 천율이 인다. 그래, 당신도 그때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뭔가를 쟁취해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같은 이유로 나도 힘들었구나. 그때의 당신 마음이 당신의 전부는 아니었구만. 내 마음대로 편집해 반복 연상했구나. 내 마음대로 편집해 반복 상영했구나. 마음을 열자 바람을 탓하지 않는 나무처럼, 태양을 원망하지 않는 사막처럼 나는 둥그러진다. 둥글게 나를 껴안고 당신을 껴안는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행복하기를. 그래,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궁극의 기도일진데 그 밖의 것들은 밤사이에 옮겨가는 모래 언덕처럼 덧없고 덧없다. 그들도 나처럼 서툴러서 그랬을 거야. 거리에 차량이 뜸해졌다. 사람의 확률도 줄었다. 어쩌다 선물 세트를 들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부부와 연인들이 보일 뿐 도시는 모처럼 내부의 무게를 비우고 휴식에 들어간 것처럼 나른해 보인다. 골목에는 며칠 전 내린 눈이 먼지와 뒤엉켜 본래의 빛으로 잃고 잿빛으로 뭉쳐있다. 아침에는 뻐꾸기 소리를 들었다. 이 도시의 나무숲 어느 귀퉁이에서 생사의 절박함을 이겨내고 기특하게 돌아온 소리가 귀에 닿다. 이 넉겨울엔 기척을 내는 모든 것들이 대견하다. 살아서 허릿한 기척을 내는 모든 존재들이 아름답다. 오늘은 음력 설날이다. 사람들이 떠난 도시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헐겁다. 도로는 평소에 그처럼 멸망하던 빈틈을 아낌없이 내보인다.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타향으로 떠났다. 그렇다. 이제는 타향이 돼버린 고향으로 간 것이다. 1년에 서너 차례 들릴 뿐인 곳을 왜 굳이 고향이라고 할까? 연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왜 타향이라고 못 박는가?
이제는 솔직하게 친자를 인정하듯 내가 사는 곳을 우리들의 고향으로 본적에 올려야 하리라. 고향과 타향에 역전된 이 역설이의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요양문 같다. 지하철역에 있는 번화가로 나온다. 평소보다 인파는 줄었지만 활기는 여전하다. 착각이었다. 도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제과점, 약국, 찜질방, PC방도 문을 열었다. 특히 PC방은 명절이 대목이다. 담배 냄새와 게임 효과음으로 어지러운 그곳은 이 도시의 방주 노릇을 톡톡히 해낸다. 마트도 불을 환하게 밝히고 영업 중이다. 연중무휴라는 말이 얼마나 철인적인 욕망의 관찰인지 실감한다. 연중무휴가 담고 있는 생존의 엄격함이 사람들이 떠나 헐렁해진 도시를 감당하고 있다. 아침부터 출근해 선물 세트와 가해상자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엔 체념이 어려있다. 가장 놀라운 곳은 패스트푸드점이다. 설날인데 빈자리가 없다. 햄버거와 와플,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주문해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마치 도시에 재난이 일어나 이곳으로 대피한 사람들 같다. 10대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니다.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인 4인 가족이 앉아있는 테이블도 적지 않다. 취학 전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분들까지 패스트푸드점의 때 아닌 호황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설날이라 다른 휴일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들의 삶에 뭔가가 결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면 큰 결례를 저지르는 일이 아닐까. 늘어난 1인 가구와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않는 혹은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절은 그저 휴일일 뿐이다. 어른들이 흥미롭게 보는 누수 시간이 어서 지나가길 고대하는 아이처럼 도시에 남은 이들에게 명절은 그렇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침에는 떡국을 먹고 저녁에는 새우와 조개를 넣은 해물 크림 소스 스파게티를 먹었다. 달의 주기상 특별하고 의미 깊은 날, 한국과 이탈리아 요리는 일말의 난처함도 없이 어우러졌다. 이제 갈수록 진정한 고향 음식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세대가 세상을 채울 것이다. 텔레비전에서는 떠들썩한 예능 프로그램과 해묵은 영화가 라디오에서는 진행자들이 미리 녹음해둔 방송이 흘러나온다. 중간중간 리포터들이 교통 상황을 전해준다.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에서 차량은 거북이 운행을 계속하고 변목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교통정체가 주차장을 밟게 한다고 한다. 어느 방송이나 진행자는 비슷한 말을 한다.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죠? 확실히 그럴 거다. 평소보다 두세 배 걸리는 시간 동안 라디오의 의지에 지루함과 짜증을 달래부리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병원 침대에 있고 누군가는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길에 누군가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헬기까지 띄워가며 보여주는 영상은 이 시대가 표준으로 장려하고픈 덕목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의 다름 아니다. 이 형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느낀다. 그 결핍감과 박탈감이야말로 시스템이 바라는 심리적인 충격요법이다. 표준에 속하라 반도의 남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 한민족의 전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다. 저처럼 혼자가 불편을 딛고 가야 할고 끝끝내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떤 이유로든 이 도시에서 조금씩 일그러지고 빈틈을 지난 사람들은 말이 없다. 그저 조용히 시스템의 전원을 보고 뒀다가 밀린 잠을 채울 뿐. 지방에서 올라와 독신으로 살고 있는 친구 C에게 서울에서 보낸 명절 가운데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지 물었다. 있지. 어느 해 추석인가 집에 내려가지 않은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서 관악산에 갔어. 그것도 한밤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포크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지겨워서였을까? 하여튼 보름달이 가루덩처럼 비춰주는 산길을 따라 차박차박 걸어가던 그 밤이 생각나네. 친구가 올랐던 산길을 마음으로 따라가 본다. 명절날 밤. 산은 텅 비어있고 새들도 움직임이 없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무성한 그림자마저 걷어들인 채 잠들어 있고 남은 물기를 모아 달콤한 채찍을 발산하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서걱인다. 젊은이들은 거저 걷는다. 차박차박 앞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에겐 빛이다. 산 아래 도시는 적막하고 산속은 더 적막하다. 그때 산길을 함께 걷던 친구들은 하나 둘 가정을 꾸렸고 서울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통계에 포함되어 명절마다 도시를 비운다. 노동과 휴식, 의미와 무의미,
찰나와 영원히 함께 버무려진 채 삶은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비슷한 처지의 또 다른 친구 D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도 평소 말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반면 D는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일관성 있게 감옥하다. 그래도 연락을 하면 곧잘 약속에 나왔고 D가 소개한 또 다른 친구라도 되는 양 D의 침묵마저 익숙하게 받아들였다. D는 내 질문에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얘긴데 대학교 때 아주 특별하게 보낸 명절이 있어. 그렇게 D의 얘기가 시작됐다. 최근 몇 년 동안 D가 이처럼 길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다. D는 대학 시절 추석에 집에 내려가지 않고 혼자서 학교 기숙사에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며칠이라도 혼자 조용히 보내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건 무척이나 D다운 일이었다. D네 학교는 지방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갖고 있었는데 주변 반값에 비해 저렴해서 인기가 좋았다. 그 해의 추석 연휴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였다. D는 기숙사 출입문 안쪽에 있는 경비실로 내려가 연후에 기숙사가 문을 닫는지 물었다. 왜? 경비 아저씨가 되물었다. 연휴 바로 다음날 중요한 발표가 있어 집에 못 갈 것 같았어요. D가 대답했다. 그래도 맹질은 집에 가야지. 그래야 우리도 쉬지. 일요일 오전까지 닫을 거야. 그렇다고 자취하는 선배방을 빌린다거나 하는 융통성이 D에겐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D는 마음에 드는 음악 한 곡에 가슴을 활짝 열어다가도 어느 순간 눈앞에서 세상이 캄캄하게 사라져버린 것처럼 텅 비어 보였다. 그런 D가 지금 회사 생활을 멀쩡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D는 수요일 늦은 오후에 마트에 들려 장을 봤다. 삼각김밥과 도시락, 컵라면, 음료수, 과자, 포도와 사과, 일회용 커피 믹스까지 고루 샀다. 며칠 동안 먹고 살 식량이었다. 룸메이트는 일찌감치 고향으로 떠나고 없었다. 오후가 되자 캠퍼스가 비어갔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방송도 끊겼다. 하늘은 높고 사방은 고즈넉해졌다. 기숙사 문을 폐쇄하기 전 경비 아저씨는 건물을 돌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D는 침대 속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도 쉬지 않았다. 얼마 뒤 경비 아저씨의 발걸음이 멀어져 갔고 출입구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D는 갇힌 것이다. 그것도 수십 명이 살던 커다란 건물에 혼자서 그렇게 기묘한 연휴가 시작됐다. 문은 잠겨있고 몰래 숨어있는 거라 밤에 불을 켤 수도 없다. 낮에 아래층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지만 무척 조심해야 한다. 기숙사 경비 아저씨는 없지만 학교 경비를 책임지는 분이 한 번씩 순찰을 돌기 때문이다. 오후가 저물어 갈 무렵 D는 도시락을 까먹었다. 어둠 속에서 배가 고프면 꽤나 귀찮을 것 같아서였다. 후식으로 포도 한 송이까지 먹고 나자 할 일이 없었다. 라디오를 작은 볼륨으로 틀어놓고 추석 특집 방송을 들었다. 명절 무렵에 라디오는 진행자의 멘트 대신 음악이 많이 나와서 좋았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라디오를 듣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같이 있다고 해도 불편은 없었다. 화장실과 세탁실, 휴게실이 있는 기숙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철 지난 유원지의 모텔로 여겨도 될 정도였다. 가장 불편했다기보다 무서웠던 것은 D의 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갈 때였다. 복도의 창을 통해 캠퍼스에 귤빛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꽉 차가는 달까지 떠서 그다지 어둡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시 어둠은 어둠이라 길게 늘어서 있는 방을 하나 둘 통과해 가자면 자꾸 D가 돌아봐줬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공포와 호르를 못 견다 하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이거 혹시 갤론이 남낭 특집이야? 글쎄 들어봐. D는 밤 12시쯤 무심코 화장실로 들어가려다 혀를 깨무듯 놀라 그 자리에 우뚝 섰다. D 앞에서 길고 검은 물체가 움직였기 때문이다. 너무 놀라 나머지 햇볕에 걸린 소리의 첫마디가 기계에 물린 테이프 속처럼 씹히고 말았다. 그림자는 날카롭고 번득이는 빛을 내쏘았다. 물체가 달빛과 가로등이 비치는 창가 쪽으로 스스로 움직였고 그제야 그림자의 정체가 사람이란 것을 알았다. 이 크다란 건물 속에 자신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왜 한 번도 못했을까?
D는 충격을 받았다. 상대편도 어지간히 놀란 모양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각각 화장실 한 칸을 이용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와 그대로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아무도 없으리라 확신했을 때보다 오히려 사람을 보고 난 뒤 무서움증이 화르르 몰려왔다. 무서운 나머지 문을 잠그고 글쎄까지 걸었다. D가 그 학생을 다시 본 곳은 아래층 공동 휴게실에 쓰였다. 외모만으로 학년이나 전공을 짐작할 수 없었다. 회색 트레이닝복에 연노란색 카디건을 걸친 평범한 모습이었다. 눈길이 마주치자 D가 살짝 고개를 숙인 인사를 했고 상대도 난감한 듯 탐내를 했다. 둘은 떨어져 앉아서 말없이 텔레비전을 30분쯤 봤고 프로그램 하나가 끝나자 저편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 둘 중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왜 그 며칠 동안 친해질 생각은 못했을까? 아무도 서로 처해 있는 상황에 무해서 그랬던 것 같다. D는 그녀와 처음 마주쳤을 땐 공포를 느끼고 그 다음은 낭패감이 들었다고 했다. 거짓말 서로 말을 거는데 걸림돌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그러고는 두 번 다시 그녀와 마주치지 않았다고 한다. 화장실에서도 휴게실에서도 밤에 바깥에서 순찰을 도는 노란 불빛이 천장에서 춤출 때 건물 어딘가에 있을 그녀가 들키지 않기만을 바랬다. 그녀가 안전해야 D도 안전할 테니. 마침내 추석날이 됐다. 달의 한면이 햇빛을 가장 넓게 받아 1년 중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는 날. D는 낮에는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오가는 사람도 드물었다. 추석날 밤 11시쯤 됐을까. 침대에 누워있던 D는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꽤나 조심하려는 눈치가 역렬했으나 슬리퍼 밑바닥이 복도 바닥과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에 신경이 바짝 섰다. 고 넓디 넓은 건물에서 문 밖에 와 서성일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 그녀다. 잘 견디다 어느 순간 몹시 외롭거나 무서웠을까? 얘기가 나누고 싶었을까? 이 방은 어떻게 알았지? 방에 들어가는 걸 지켜봤나? 그런데 상대는 끝내 문을 놓고 하지 않았다. 이쪽에 기척을 살피고 있는지도 몰랐다. D는 일어나서 아는 척을 하고 문을 열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망설임의 순간이 몇 초 지나는 사이에 발소리가 다시 멀어져 갔다.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갔다. 일요일 아침 6시가 되자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날 있을 강의를 위해 밤차를 타고 밤새 달려온 학생들이 고들이 닥칠 터였다. 어쨌거나 이제는 밖에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기척걸 마음껏 내도 좋았다. 9시가 넘자 학생들이 하나둘 모습이 드러냈고 복도를 우당탕 뛰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세탁기가 다시 쉴 새 없이 돌아갔고 학생 식당에선 음식 냄새도 솔솔 풍겨왔다. 아주 특별한 연휴가 끝난 것이다. 그 뒤 D는 한 번도 그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설령 스쳐 지나갔다고 해도 이제 일상에 편입되어 평범한 또래의 한 사람으로 묻힌 일을 알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살면서 가끔 이런저런 일에 지칠 때 뜬금없이 그 애가 생각날 때가 있어. 서로 뻔한 처지였는데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나 봐. 그때 이를 더듬는 D의 얼굴은 쓸쓸해 보였다. D는 사람들에게 내쳐지는 기분이 들거나 다가설 수 없는 단단한 벽을 느낄 때 자신도 모르게 혼자말을 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지. 너도 그랬잖아. 그들도 그저 어떨 줄 몰라서 그랬을 거야. 한때 시인을 꿈꿨던 D는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덧붙였다. 일부러 내 방까지 찾아왔는데 말이야. 왜 선뜻 문을 열어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종종 그런 게 죄가 아닐까 싶어. 어찌 D뿐일까? 서로의 불모, 불구를 인식하고도 모른 척 지나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다 서로 어긋나서 생긴 부서질 것 같은 고통만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헤어졌다는 것, 그림자 끝자락도 겹쳐본 일이 없다는 것, 그 역시 비할 데 없는 막막함이다. 오늘은 설날이다. 도시에 남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점과 카페와 영화관을 접수하는 동안 차들은 모처럼 속도를 내서 도로 위를 질주한다. 혼잡을 피하려는 이들은 지금쯤 서둘러 서울로 오고 있겠다. 나는 D의 이야기를 오래 잊지 못할 것 같다. 그해 겨울이 내게 일깨워 준 것. 내가 사는 빌라 위층에는 젊은 남자가 산다. 가끔은 그의 어머니와 4-5살 먹은 아이와 함께 지낼 때도 있다. 웬일인지 젊은 여자의 모습은 본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다. 그게 그가 간직한 존재의 구멍, 결락은 아닐까.
가만히 짐작만 할 뿐 그가 나에 대해 모르듯 나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아무래나 그들은 지방에 살다가 잠깐씩 서울에 다니러 오는 것 같았다. 어쩌다 아래쪽 나와 위층 그가 동시에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면 그가 슬그머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기척이 들렸다. 도시에는 익명이라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었고 서로 모른 척 해주는 것을 예의로 여겼다. 그와 나는 인사를 나눌 기회도 없이 각자의 공간에서 거저 살았다. 대부분의 계절의 위층은 비어 있었다. 우편함에 쌓이는 고지서와 동창해보 같은 것을 모아서 위층 문 앞에 놔두곤 했다. 위층으로 이어진 계단에는 늘 어둠이 개어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온 도시가 마비되기도 했다. 출발한 지 3시간이 넘도록 직장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를 부르고 눈을 헤치며 걷는 풍경이 뉴스에 나왔다. 보일러를 아무리 돌려도 실내 온도가 16에서 17도에 머물렀다. 지은 지 오래된 빌라는 외풍에 취약했고 단열 기능도 떨어졌다. 창틈에 문풍지를 발라 단숙해도 별 효과가 없었다. 창 쪽으로 붙은 책상 앞에 앉으면 손이 시렸다. 그 겨울에 꼭 끝내야 할 일이 있었으므로 아프지 말아야 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내게 그 겨울은 혹독한 자인의 위력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바깥 온도는 영하 13에서 14도, 주방과 베란다 수도가 꽁꽁 얼었고 기적적으로 욕실에만 물이 나왔다. 그 물을 받아다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욕실 수도까지 얼어붙지 않은 것에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세제를 쓰면 물이 많이 필요하기에 되도록 기름기 적은 음식을 먹고 밀가루를 풀어 그릇을 씻었다. 삶이 불편해지자 저절로 친환경적이 됐다. 계란기 근처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녹이길 몇 번. 나중에는 그냥 내버려 뒀다. 잠깐 기온이 영상으로 도너러나리면 다시 물이 나왔으니까. 그 겨울 얼어붙은 수도를 녹여주는 업자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다. 빙하와 가까운 나라에 여행 와서 열악한 게스트하우스에 장기 숙박 중인 것 같은 날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날이 풀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보일러 LCD 창에 표시된 실내 온도가 3, 4도 가량 쑥 올라가 있었다. 방 안이 훈훈했다. 봄이 온 것만 같았다. 밖은 여전히 칼바람이 윙윙대는 날씨. 어떻게 된 거지? 곧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이가 쿵쿵 뛰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할머니 목소리, 위층 가족이 돌아온 거였다. 하필이면 이거 추운 날씨에 서울에 온 그들이 안쓰러웠지만 위층에서 난방을 한 덕분에 그 온기가 내 천장을 덮인 거였다. 그동안 그토록 추웠던 건 그들의 부재도 한몫했음을 이제야 알았다. 원래 추운 집이 아니라 그들이 없었기에 더 추웠던 거였다. 눈물겨웠다. 인간은 함께 어울려 체온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도시가스가 난방에 알려주다니. 그리고 미안해졌다. 내가 집을 비운 겨울에 아래층 사람들은 얼마나 추웠을까. 우리는 얼굴도 모르면서 벽을 사이에 두고 도시가 공급해주는 화력으로 서로를 덮여 그 겨울의 한기를 견뎠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또 기온이 뚝 떨어져 있었다. 본래는 싱싱 돌아가건만 방은 다시 외풍의 차지가 된 듯했다. 그래서 알 수밖에 없었다. 위층 가족이 떠났다는 것을. 그 겨울 나는 잊어야 할 것들이 많았고 흘려보내야 할 것들도 많았다. 너무 추웠으므로 잊어야 하고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 어디에도 스며들지 못한 채 나와 함께 겨울을 횡단했다. 봄이 왔을 때 나는 마음 붙이지 못하고 떠나왔던 모든 것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온기를 거뒀으므로 얼마나 추웠을까. 그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기를. 어느 지붕 밑에 썩은 꿈 없는 단잠을 푹 자기를 또 빌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도 여행은 계속된다. 10월에 어느 공원 야외 무대에서 어느 가수가 열창을 할 때였다. 옆에 있던 남자가 친구에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다. 난 다시 태어나면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답했다. 그래, 멋진 일이지. 고개가 끄덕여졌다. 내 주변에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 다른 예술은 서서히 스며들거나 생각의 필터를 거쳐야 비로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은 듣는 이의 심장에 바로 날아와 꽂힌다. 노래에 담긴 감성과 열정을 시간차 없이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청중과 하나가 될 때 느낄 희열도 부럽고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실력과 용기도 대단해 보인다. 무대에서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삶,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돌아오는 길에도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처음엔 노래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 공감했는데 오래 마음에 남는 건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단서였다.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말 다음에 대개 지금은 부족한 능력이나 재능을 갖춘 인물을 붙인다. 혹은 그런 조건이 필요 없는 생물이나 무생물을 붙이거나 소망에 따라서는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 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을 알고 내 그릇의 크기를 아는 것도 능력이고 재능이 아닐까. 사람들이 쉽게 행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의 허구를 간파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대단한 능력자가 어디 있을까. 오래전에 얼핏 들은 책의 제목이 생각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였다. 이번 생은 망한 걸로 치고 더 자유롭고 치열하게 살겠다는 역설을 담은 제목이라고 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사계절 순환처럼 내 일상도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숨을 쉬고 있다. 계절의 반복처럼 나는 수없이 실패하고 절망하고 비통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말, 그래도 다시가 아니라 이번 생은 망했다고 낮게 엎주리며 엉덩이를 틀고 일어나 걸을 것이다.